베르메르의 델프트 풍경. 1902년 프루스트는 이 그림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 썼습니다. 19년 후 병든 몸으로 파리 전시회에서 다시 보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그림 속 노란빛의 작은 조각. 프루스트는 그 경험을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담았고, 소설 속 가상의 작가 베르고트는 바로 이 그림 앞에서 죽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이 화가가 뭐길래? 요하네스 베르메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현존 작품은 고작 34점에서 37점, 렘브란트가 약 300점, 루벤스가 1500점 이상을 남긴 것과 비교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르메르의 그림 한 점 가격은 경매에 나온 적이 거의 없어서 시세를 매기기조차 힘듭니다. 2004년 버진월 앞에 앉은 젊은 여인이 소더비 경매에서 약 3천만 달러에 낙찰되었고, 전문가들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현재 가치를 수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죽은 지 200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다시 발굴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하나로 추앙받고 있는 남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빛을 훔친 남자, 베르메르의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1632년 10월 31일) 네덜란드 남부 홀란트주의 도시 델프트. 신교회에서 한 아이의 세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 요하니스 피르메이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요하네스 베르메르입니다. 베르메르가 태어난 델프트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인구 약 2만 명 안팎. 델프트 도자기, 즉 그 유명한 파란색과 흰색의 도기가 이미 유럽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었고, 양조장과 직물산업이 번성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이끄는 황금의 시대. 렘브란트, 프란스 할스, 얀 스테인, 피터 르더 호우 같은 거장들이 동시에 활동하던 시대. 베르메르의 아버지는 델프트 중심 광장에서 메일런이라는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사고 파는 미술상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베르메르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과 화가들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베르메르가 누구에게 그림을 배웠는지,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 우리는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 화가가 되려면 길드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했는데, 그 전에 반드시 공인된 화가 밑에서 수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베르메르는 1653년 12월 29일 델프트 성 루카 길드에 마스터 화가로 정식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분명 누군가의 지도를 받았을 텐데 그 이름이 기록에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여러 후보를 거론합니다. 델프트에서 활동하며 베르메르 부모와 가까운 관계였던 레오나르트 브라머. 브라머는 베르메르의 결혼 허락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문서 기록이 있어 두 사람이 적어도 아는 사이였음은 분명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헤라르트 터 보르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역시 추정 수준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카럴 파브리티우스. 렘브란트의 제자였던 파브리티우스는 실내의 빛과 공간을 다루는 방식에서 베르메르에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자들은 봅니다. 직접적인 문서 기록은 없지만 두 사람은 같은 시대 같은 도시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느 쪽이 스승이었는지 확실히 증명된 바 없습니다. 베르메르는 처음부터 많은 것들이 베일에 가려진 화가입니다. 참고로 국내 인터넷에 베르메르의 초상화라며 퍼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는 파브리티우스의 1654년 자화상입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품이고 그림 오른쪽 하단에 C 파브리티우스 1654라는 서명까지 뚜렷하게 있지만 여전히 베르메르 초상화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같은 해 델프트 화약고 폭발로 세상을 떠난 파브리티우스의 마지막 자화상이었습니다. 베르메르는 공식적인 자화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653년 베르메르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길드 등록,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 그해 4월 5일 베르메르는 카타리나 볼레스와 결혼합니다. 당시 베르메르는 21세, 카타리나는 22세였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어머니 마리아 틴스는 부유한 가톨릭 집안의 과부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개신교 국가였고 가톨릭 신자들은 공식 예배당도 없이 숨어서 미사를 드려야 했던 소수자였습니다. 마리아 틴스는 처음에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베르메르는 개신교 집안 출신이었고 재산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허락했고 베르메르는 이 결혼과 함께 가톨릭 공동체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종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결혼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베르메르는 가톨릭 신앙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결혼 후 베르메르 부부는 카타리나의 어머니 마리아 틴스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모여 살던 구역, 일명 파피스트 코너라 불리던 동네였습니다. 베르메르는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장모 마리아 틴스는 법적으로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레이니어 볼레스는 폭력적인 인물이었으며 마리아 틴스는 법원에 여러 번 남편의 행동을 고발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험난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있었기에 베르메르가 1년에 두세 점이라는 느린 속도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장모의 재산이 일정한 안전망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묘한 일입니다. 폭력과 소란으로 얼룩진 가족사를 가진 장모의 집에서 베르메르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베르메르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델프트 성루카 길드의 길드장을 두 차례 역임했습니다. 1662년부터 1663년, 1670년부터 1671년 두 임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동료 화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신뢰와 지위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베르메르와 카타리나는 1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4명은 어린 나이에 사망하고 11명이 아버지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 북적이는 집에서 베르메르가 그토록 고요한 그림들을 그렸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베르메르가 화가로 길드에 등록하고 처음 남긴 그림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베르메르와는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디아나와 시녀들입니다. 베르메르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추정되며 그리스 신화를 다룬 유일한 그림입니다. 화면 중앙에 달의 여신 디아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발을 한 시녀가 씻겨주고 있고 나머지 시녀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둡고 인물들의 옷은 무겁고 차분한 색조입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것은 빛의 처리입니다. 아직 렘브란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키아로스쿠로, 즉 명언법이 느껴지지만 인물들의 피부를 감싸는 빛은 이미 독특한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876년 경매에 나왔을 때 이 그림엔 베르메르 서명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베르메르 서명을 지우고 그 위에 N.M. 당시 더 인기 있던 화가 니콜라스 마스의 가짜 서명을 덧칠해뒀던 겁니다. 복원 중에 가짜 서명 아래서 베르메르의 진짜 서명이 발견됐지만 학자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르메르 화풍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동안은 동명이인인 미트레트의 요하네스 베르메르 작품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와 기법을 정밀 비교한 끝에 20세기 초에야 비로소 베르메르의 진품으로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 세 인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왼쪽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 오른쪽에 서서 빵 접시를 내밀며 무언가 항의하는 듯한 마르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의 이 장면은 17세기에 매우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베르메르가 그린 이 버전은 크기가 눈에 띕니다. 158, 141cm, 그의 현존작 중 가장 큰 그림입니다. 훗날 그가 주로 그리는 소형 실내화들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규모입니다. 성 프락세디스. 이 그림은 베르메르 연구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작품입니다. 로마의 성녀 프락세디스가 순교자들의 피를 스펀지로 짜서 그릇에 담는 경건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베르메르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직후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기 위해 선택한 매우 강렬한 주제입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펠리체 피케렐리가 그린 동명의 작품을 거의 그대로 모사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베르메르가 왜 남의 그림을 베꼈겠느냐 하며 위작 취급을 받았습니다. 1969년 그림하단에 MER 1655 베르메르의 서명이 발견되고 정밀 분석 결과 이 그림에 사용된 나핀색 안료가 베르메르의 디아나와 시녀들과 동일한 광산에서 나온 것임이 밝혀져 베르메르의 진품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이 초기 종교화들을 보면 베르메르가 처음에는 렘브란트나 이탈리아 대가들의 전통을 따르는 역사와 종교화 화가를 지향했을 가능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환 직전에 한 점을 더 봐야 합니다. 화면 중앙,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이 술잔을 들고 한 젊은 여성의 손에 동전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여성 뒤로 두건을 쓴 노파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풍속화의 소재, 이른바 술집이나 사창가 장면입니다. 그런데 화면 왼쪽 끝을 보십시오. 한 남성이 관람자를 직접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베르메르 자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가 남긴 자화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인물이 그의 유일한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르메르의 얼굴을 추측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장면을 구경하는 자, 즉 관찰자의 시선으로 배치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잠든 하녀. 탁자에 기댄 채 졸고 있는 젊은 여성. 반쯤 열린 문 너머로 빈방이 보입니다. 베르메르가 즐겨 쓴 열린 문 구도의 초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문가에는 원래 남자와 개가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분석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2023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정밀 분석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워진 그 남자가 붓을 든 자세였고 배경의 문이 원래 이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술사학자 마틴 베일리는 이를 근거로 베르메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포주에 이어 여기서도 베르메르가 자신을 숨겨뒀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셈입니다. 1650년대 중반부터 베르메르의 그림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대형 역사화에서 소형 실내화로, 성경과 신화의 세계에서 일상으로, 복잡한 구성에서 단순하고 고요한 장면으로, 이 변화의 계기로 연구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654년 10월 12일 델프트 화약고 폭발 사고입니다. 이날 베르메르가 살던 도시 델프트에서 네덜란드 군의 화약 창고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델프트 4분의 1이 잿더미로 변하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로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화가 카럴 파브리티우스가 있었습니다. 당시 32세로 렘브란트의 가장 재능 있는 제자로 꼽히던 화가였습니다.
스튜디오 폭발로 그림의 대부분을 잃었지만 이미 판매된 황금방울새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베르메르와 파브리티우스의 관계는 미스터리로 남은 채 동료의 죽음, 도시의 파괴, 이후 델프트 경제 침체, 이 모든 것이 베르메르가 소형 실내화로 전환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왼쪽에서 들어오는 창문빛, 빛이 닿는 흰 벽, 그 빛 아래 혼자 있는 여인, 편지를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레이스를 뜨거나 우유를 따르거나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채우는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베르메르를 든든히 지지해준 후원자가 등장합니다. 베르메르의 주요 후원자는 델프트의 부유한 집안 출신 피터르 판 라위번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죽은 후 사위 야코프 디슈이스가 컬렉션을 이어받았고 1696년 암스테르담 경매에 베르메르 작품 21점이 한꺼번에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 현존 작품 상당수가 이 경로를 통해 전해진 것으로 봅니다. 판 라위번이 있었기에 베르메르는 빨리 팔기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1년에 두세 점, 느리게, 정성스럽게, 그것이 베르메르의 그림이 그토록 완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베르메르의 대표작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입니다. 왼쪽 창문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여인의 노란 저고리에 파란 앞치마에 흰 두건에 닿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공간 속에 그녀만이 있습니다. 파란 앞치마, 베르메르는 여기에 당시 금보다 비쌌던 울트라마린을 썼습니다. 하녀의 앞치마에 가장 비싼 안료를. 이것 하나만으로도 베르메르가 이 여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탁자 위의 빵들 딱딱하게 굳은 질감이 놀랍도록 사실적입니다. 베르메르는 임파스토 기법으로 빛의 반사를 표현했습니다. 2022년 라익스뮤지엄이 첨단 스캔 기술로 분석한 결과 원래 여인의 머리 뒤 벽에는 항아리 거치대가, 발난로 옆에는 커다란 불 바구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베르메르는 이것들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여인을 더 조각처럼 만들어 여인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빠르고 거친 검은색 선으로 밑그림을 그렸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베르메르는 이 여인의 소박한 노동에 성스러운 빛을 부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찰나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18세기에 이미 암스테르담의 부유한 수집가들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베르메르로 불렸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 중 하나로 꼽히며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 등장하는 기념 주화와 메달도 발행되었습니다. 베르메르의 작품 중에서 실외 풍경은 딱 2점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어쩌면 서양 회화사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풍경화 중 하나로 꼽히는 그림입니다. 델프트 풍경. 이 그림이 그려진 시점은 1660년, 1661년경입니다. 델프트 화약 고대 폭발이 도시의 4분의 1을 날려버린 지 불과 6, 7년 후입니다. 베르메르는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고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문은 굳건하고 신교의 탑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일종의 헌정 그림입니다.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하늘,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빛이 신교의 탑을 황금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베이 선체와 건물 벽면에 작은 흰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카메라 옵스쿠라를 통해 투영된 상을 보고 그릴 때 나타나는 할레이션 효과라고 봅니다. 렌즈가 밝은 빛을 번지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베르메르가 광학 장치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프루스트가 그토록 집착했다는 노란 벽의 작은 조각은 어디일까요?
연구자들은 오른쪽 성문 근처의 탑 표면 일부를 그것으로 봅니다.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미세한 이견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베르메르 생전에도 가치를 인정받아 그가 죽은 후 재산 처리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거론되었습니다. 19세기에 네덜란드 왕국이 이를 구입해 마우리츠하이스 미술관 소장품이 되었고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메르의 또 다른 풍경화.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작은 거리. 이 그림은 오랫동안 베르메르의 상상 속 거리인가, 실제 거리인가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암스테르담 대학의 프란스 그리저나우트 교수가 17세기 델프트의 세금 기록과 운하 준설 기록을 분석해 마침내 실제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베르메르의 고모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세 자녀를 키우며 등유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베르메르가 왜 이 평범한 골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그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릎을 꿇고 노는 아이들, 문간에서 바느질하는 여인, 골목 안쪽에서 집안일을 하는 여인, 모두 각자의 일에 몰두하며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화약고 폭발의 굉음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이런 작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델프트 블라밍스트라트 42번지. 이곳은 2015년 고증을 통해 그림 속 실제 배경임이 확인된 곳입니다. 베르메르 시대의 붉은 벽돌집은 사라졌지만 집 바로 앞에는 여전히 델프트의 운하가 흐르고 있어 베르메르가 건너편에서 이제를 세우고 고문의 집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이 두 풍경화가 베르메르의 전 작품 중 유일한 실외 장면입니다. 이후 그의 그림은 거의 모두 실내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의 세계는 창가의 방 안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이제 베르메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그림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배경은 완전한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얼굴 하나가 돌아봅니다. 살짝 벌어진 입술, 크고 맑은 눈이 우리를 향해 돌아봅니다. 그런데 눈썹이 없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오는 빛이 강해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순수 하이라이트만 남은 것으로 눈썹을 안 그린 게 아니고 빛이 삼켜버린 거죠. 빛의 법칙을 따른 베르메르의 천재적 관찰력입니다. 이 그림은 초상화가 아닌 트로니입니다. 특정 인물이 아닌 표정이나 유형을 연구한 그림입니다. 소녀가 누구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터번의 파란색은 울트라마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된 청금석을 갈아 만든 당시 금보다 비쌌던 안료입니다. 그리고 귀걸이. 이 귀걸이가 진짜 진주인지에 대해서는 미술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진주는 빛을 내면서도 투명하게 뒤가 비쳐야 하는데 이 귀걸이는 그보다 유리나 주석처럼 완전히 반사되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귀걸이가 그림의 이름이 된 것은 변함없습니다. 놀라운 건 이 귀걸이가 단 몇 번의 붓질과 한 점의 하이라이트로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붓질로 빛나는 진주의 질감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베르메르의 광학적 감각입니다. 2020년 마우리츠라이스의 정밀 분석 결과 지금은 검게 보이는 배경이 원래는 짙은 녹색 커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디고와 황색 안료가 세월 속에 분해되면서 지금처럼 어두운 배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것인지 우리 너머 무언가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시선. 이 그림이 북유럽의 모나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입술 위에 찍힌 단 하나의 작고 하얀 점. 그것이 이 그림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말을 할 것 같은 그 입술의 온기. 3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점 하나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데에는 트레이시 슈발리에의 1999년 소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공헌도 있습니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베르메르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르메르가 단 하나의 그림을 끝까지 팔지 않고 간직했다면, 그것이 어떤 그림이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회화의 기술. 베르메르가 평생을 통틀어 자신의 최고 걸작이라 자부하며 죽을 때까지 팔지 않고 곁에 두었던 작품. 베르메르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 그림만큼은 빚쟁이들에게 넘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후에 아내 카타리나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으려 했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소중히 여겼던 작품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시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림은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회화 예술 그 자체에 대한 알레고리입니다. 화가 앞에 선 모델은 역사의 뮤즈인 클리오입니다. 명성을 상징하는 트럼펫과 기록을 상징하는 책을 들고 있는데, 이는 화가가 단순히 눈앞의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숭고한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배경에 걸린 지도는 합스부르크 왕가 통치하에 네덜란드 17개 주를 보여줍니다. 화면 왼쪽의 화려한 테피스트리 커튼은 트롱프레이 효과로 관객을 거장의 작업실로 초대하는 장치입니다. 이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화면 전체의 입체감을 완성합니다. 그림 속 화가는 당시 유행하던 값비싼 의복을 입고 등을 돌린 채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뒷모습은 베르메르가 스스로를 투영한 가장 공식적인 뒷모습, 자화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그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가장 소유하고 싶어 했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그는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으로부터 이 그림을 강제로 사들여 소금 광산에 숨겼다가 연합군에 의해 발견되어 다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메르의 황금기, 1657년부터 16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그가 남긴 작품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1년에 세상을 놀라게 한 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가에서 편지를 읽는 여인. 창가에선 여인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창문 유리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됩니다. 화면 앞쪽에는 과일이 담긴 그릇과 커튼이 있고 뒷벽은 민문이 벽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드레스덴 국립미술관이 이 그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뒷벽의 덫을 아래에서 거대한 큐피드 그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르메르는 원래 이 뒷벽에 큐피드, 즉 사랑의 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큐피드가 있었다면 보는 사람 누구나 바로 알았겠죠. 아, 저 여인이 읽는 건 사랑의 편지구나. 하지만 2017년 정밀 분석 결과 베르메르 사후 수십 년 뒤에 누군가 덧칠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2021년 복원을 통해 저 커다란 큐피드 액자가 다시 세상에 나왔습니다. 배경에 큐피드가 나타남으로써 이 작품의 해석이 명확해졌습니다. 여인이 읽고 있는 편지가 단순한 서신이 아닌 연애 편지임을 암시하며 큐피드가 밟고 있는 가면은 진실한 사랑은 속임수를 이긴다는 당시의 도덕적 교훈을 상징합니다. 이 발견은 미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푸른 옷을 입고 편지를 읽는 여인. 파란 옷을 입은 여인이 창 앞에 서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창문은 화면 밖 왼쪽에 있어 직접 보이지 않지만 빛은 여인의 얼굴과 옷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여인이 입고 있는 넉넉한 푸른색 상의 때문에 과거에는 여인이 임신한 상태라는 설이 유력했으나 최근 복원 과정과 당시 패션 연구를 통해 베르티 가댕 스타일의 넉넉한 실내복이라는 견해가 더 유력하고 오히려 기다림과 사무치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적 상태에 더 주목합니다. 뒷벽에는 커다란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일까요? 항해 중인 남편, 떨어진 연인? 베르메르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장면을 보여줄 뿐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읽는 여인의 집중,
그 내면의 세계로 우리가 침입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이 베르메르 그림들이 주는 독특한 긴장감입니다. 레이스를 만드는 여인. 베르메르의 작품 중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는 걸작. 그러나 이 작은 화면에서 뿜어내는 집중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인이 앞으로 몸을 약간 기울여 레이스 만드는 작업에 완전히 몰두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초점 처리입니다. 여인의 손과 얼굴은 날카롭게, 전경의 실들과 방석은 약간 흐릿하게. 이것은 현대 사진의 심도 효과와 정확히 같습니다. 카메라 옵스쿠라 사용 가능성을 지지하는 논거 중 하나입니다. 세로 24.5cm, 가로 21cm, A4 용지보다 작은 크기지만 그 안에는 우주와 같은 깊은 정적이 담겨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이 작품을 두고 루브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며 극찬을 했고, 반 고흐 역시 이 그림의 색채 조합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장교와 웃는 소녀. 뒷모습의 남성과 창가에서 환하게 웃는 여성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크기 차이가 극단적입니다. 앞쪽 남성이 훨씬 크게 그려져 있어 강렬한 공간감과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베르메르가 당시 광학기구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꼽힙니다. 렌즈에 가까운 사물은 크게, 먼 사물은 작게 보이는 왜곡 현상을 그대로 캔버스에 옮겨 담아 현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왼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이 소녀의 얼굴과 노란 옷을 환하게 비추며 실내의 공기감과 입체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베르메르 성숙기 화풍의 전조를 보여줍니다. 음악 수업. 현재 영국 왕실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천장까지 담아낸 이 그림은 베르메르 작품 중 가장 넓은 공간감을 보여줍니다. 베르메르는 바닥의 대리석 타일을 통해 소실점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을 주목하세요. 거울 안에는 버지너를 연주하는 여성의 뒷모습과 함께 화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젤의 다리까지 비칩니다. 관객은 거울을 통해 화가와 같은 공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연주하는 악기 버지널 뚜껑에는 라틴어가 적혀 있습니다. 음악은 기쁨의 동반자여 슬픔의 약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 레슨이 아니라 인물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이나 치유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그림은 1762년 조지 3세가 구입한 이후 현재까지 영국 왕실 컬렉션의 핵심 소장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기회가 드물어 더욱 신비로운 작품입니다. 저울을 든 여인. 이 그림은 베르메르가 단순한 일상을 넘어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해 던지는 묵직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인이 금이나 진주를 저울에 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허영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현미경 분석 결과 저울 접시는 완전히 비어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인은 물질적 가치를 재는 것이 아니라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균형과 절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 앞에 서서 저울을 들고 있는 여인, 뒷벽에는 최후의 심판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는 화면 속 여인이 들고 있는 저울과 대칭을 이루며 인간의 영혼을 심판하는 신의 저울과 현세의 삶을 조율하는 인간의 저울을 대비시키는 알레고리적 장치입니다. 이 장면은 찰나의 화려함보다 영원한 정신적 균형이 더 중요하다는 베르메르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베르메르가 집착한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편지입니다. 창가에 앉아 편지를 쓰는 여주인,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하녀. 이는 능동적인 행위와 수동적인 기다림, 혹은 계급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닥에는 구겨진 편지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방, 같은 빛 아래 있지만 두 여인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여주인은 자신의 감정 속에, 하녀는 바깥 세상 속에. 여인의 뒤쪽 벽에 걸린 대형 그림은 모세의 발견입니다. 이는 당시 네덜란드 미술에서 신의 섭리나 화해를 상징하는 장치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여인이 쓰는 편지의 내용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20세기에 두 번이나 도난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하는 여인. 베르메르 특유의 절제된 미학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빈 벽면이 주인공인 여인과 그녀의 행동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창가에서 노란 모피 안감의 재킷을 입은 여인이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며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들고 있는 진주 목걸이는 당시 네덜란드 미술에서 허영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베르메르는 이를 조용히 자신을 가꾸는 일상의 숭고한 순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과 노란 재킷을 아름답게 감쌉니다. 이 그림은 베르메르가 즐겨 그린 여인의 고요한 순간 시리즈 중에서도 특히 따뜻한 기쁨이 담긴 작품입니다. 붉은 모자를 쓴 소녀. 베르메르의 작품 중 몇 안 되는 패널나무 판화입니다. 이 작품은 캔버스가 아닌 22.8cm, 18cm의 아주 작은 나무 패널에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특정 인물의 주문을 받아 그린 초상화라기보다 화가가 인물의 표정이나 이국적인 복장 등을 실험하기 위해 그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마찬가지로 트로니 형식의 그림입니다. 몸을 돌려 관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녀가 쓰고 있는 화려하고 강렬한 붉은색 깃털 모자와 푸른색 의복의 대비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베르메르의 뛰어난 색채 감각을 보여줍니다. 와인 한 잔. 베르메르의 중기 양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우아한 실내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미묘한 교감을 담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와인 잔을 입에 대고 비우고 있는 여성과 그 옆에서 주전자를 들고 여성이 잔을 비우기를 기다리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남성의 시선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어 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절제를 상징하는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술과 사랑에 빠진 남녀에게 경고를 주는 도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베르메르의 초기 실내 풍속화 중 가장 공간감이 넓은 작품 중 하나로 남녀 간의 사교와 구애를 주제로 합니다. 후원자의 초상화나 사교 장면을 즐기는 당시 컬렉터 취향에 부응한 작품입니다. 물주전자를 든 젊은 여인. 이 작품은 베르메르의 실내화 중에서도 빛의 묘사가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물주전자를 잡고 창문을 열려는 찰나의 정지된 동작을 통해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마치 정지된 시간 속의 의식처럼 경건하게 표현했습니다. 여인의 의상과 창문 주변의 그림자에는 베르메르가 아끼던 값비싼 안료인 천연 울트라마린이 풍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네덜란드의 번영과 화가의 예술적 자부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연애 편지. 베르메르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어두운 앞방에서 문을 통해 밝은 안방을 들여다보는 보이어리즘적 구도가 특징입니다. 앞방에 놓인 신발과 빗자루는 이 공간이 일상적인 가사 노동의 현장임을 암시하며 안방의 우아한 분위기와 대비됩니다. 방 안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류트를 무릎에 올려놓은 여주인이 막 들어온 편지를 받아 들고 있고 하녀가 그것을 방금 건넸습니다. 두 여인의 시선이 잠깐 교차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류트는 당시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잔잔한 바다 풍경화가 걸려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잔잔한 바다는 순탄한 사랑의 비유입니다. 베르메르는 여기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암시합니다. 그 암시들을 읽는 즐거움이 이 그림의 매력입니다.
이 작품은 1971년 도난당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음악회. 3명의 인물이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버지너를 연주하는 여인, 리트를 켜는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여인이 조화로운 삼각형 구도를 이룹니다. 벽에는 2점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베르메르가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진 디르크 판 바비레니 포주라는 작품으로, 이는 화면 속 세 인물의 관계가 단순한 음악 동호회를 넘어선 미묘한 관계일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1990년 3월 18일 도난당한 후 36년째 행방이 묘연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난 예술품입니다. 베르메르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논쟁 중 하나를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베르메르는 카메라 옵스쿠라를 사용했을까요? 카메라 옵스쿠라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작은 구멍 혹은 렌즈를 통해 외부의 상을 어두운 공간 내부의 면에 투영하는 장치입니다. 오늘날 사진기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17세기에 이미 광학기구로 존재했으며 화가들이 이를 보조 도구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일부 있습니다. 베르메르가 이를 사용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정밀한 원근법, 빛의 번짐 효과가 카메라 옵스쿠라 특유의 광학 현상과 닮았다는 연구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2001년 연구자 필립 스테드먼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베르메르의 여러 그림 속 원근법과 바닥 타일, 창문 비율 등을 정밀하게 분석했더니 그림마다 등장하는 방이 사실 모두 같은 방 하나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베르메르가 평생 자기 집 작업실 한 칸을 무대로 카메라 옵스쿠라를 설치해두고 그림을 그렸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발명가 팀 제니스는 2013년 다큐멘터리 팀의 베르메르에서 직접 카메라 옵스쿠라 방식으로 베르메르의 그림을 재현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설령 그가 이 장치를 썼다 해도 그것이 그의 천재성을 깎지는 않습니다. 투영된 상을 그대로 베끼는 건 불가능합니다. 빛을 선택하고 색을 해석하고 붓으로 옮기는 모든 순간은 온전히 베르메르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메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2022년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는 그동안 베르메르 작품으로 귀속되어 있던 플루트를 든 소녀가 베르메르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 베르메르의 작업실이나 그 주변 인물이 그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견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진품이 아니다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베르메르는 혼자 고독하게 그림을 그린 화가로 알려져 왔는데 이 연구는 그에게도 제자나 조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베일에 쌓인 화가의 신비는 지금도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천문학자와 지리학자. 베르메르의 작품 중 남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그림들입니다. 두 그림 모두 같은 방을 배경으로 학자가 혼자 탐구에 몰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에서는 창가의 책상에서 천구이를 향해 손을 뻗는 남성이 있습니다. 지리학자에서는 나침반을 손에 들고 지도 위를 응시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두 그림의 모델이 레이우에눅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레이우에눅은 베르메르와 같은 해, 같은 도시 델프트에서 태어난 인물로 직접 제작한 정밀 렌즈로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한 과학자입니다.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렌즈를 잘 다루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 빛을 탐구한 베르메르와 묘하게 겹치는 인물입니다. 단, 두 사람이 실제로 교류했다는 기록은 없고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천문학자는 베르메르의 작품 중 제작 연도가 직접 기재된 몇 안 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1668이라는 로마 숫자가 화면 상단 캐비닛에 새겨져 있습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이 그토록 아름다운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용한 안료들입니다. 베르메르는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안료들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연 울트라마린입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채굴한 청금석을 정제해 만든 파란색 안료로 당시 가격이 금과 맞먹었습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파란색이 유독 선명하고 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두건,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앞치마, 편지를 읽는 여인의 드레스, 이 파란색들은 모두 그 값비싼 울트라마린입니다. 여기에 나 흰색, 버밀리, 노란 납 주석 등도 아끼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빨간색을 내기 위해 멕시코에서 수입한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붉은 안료도 당시 극히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1994년에 이루어진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베르메르의 그림에서 검출된 안료의 종류와 품질은 당시 화가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고품질이었습니다. 그의 캔버스 위에 놓인 색채 하나하나가 먼 땅에서 온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3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색들이 살아 빛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베르메르가 자신의 그림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용이 그의 재정 상황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 1년에 두세 점, 비싼 재료, 그리고 15자녀. 이 방정식의 결말은 안타깝게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672년) 네덜란드 역사는 이 해를 람파르, 즉 재앙의 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네덜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동시에 영국과 민스터, 쾰른도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순식간에 사방이 적에게 둘러싸였고 국토의 상당 부분이 점령당했습니다. 이 전쟁은 네덜란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교역이 끊기고 금융이 무너지고 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미술 시장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림을 사지 않았습니다. 베르메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림 판매로 얻은 수입과 후원자 판 라위번의 지원이 그나마 버팀목이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베르메르는 미술상 겸업도 하고 있었는데 그쪽 사업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카타리나는 나중에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남편이 전쟁으로 인해 그림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다고 기술했습니다. 버즈날 앞에 앉은 젊은 여인. 1940년대 판 메이에런의 위작 사건이 터지자 베르메르의 화풍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일단 의심부터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작품 역시 필치가 너무 거칠고 묘사가 단순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위작 목록에 올랐습니다. 1993년 당시 소장자였던 벨기에의 프레데릭 울링 남작이 소더비의 과학 양식 분석을 의뢰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베르메르의 36번째 공식 작품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 그림의 캔버스 천이 베르메르의 진품인 레이스 짜는 여인과 같은 천 뭉치에서 잘려 나온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노란 숄 부분은 후대 다른 화가가 덧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남아있고 2004년 7월 8일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3,000만 낙찰되어 당시 베르메르 작품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타 치는 여인. 이 작품은 베르메르의 초기 및 중기 화풍과는 다른 후기 특유의 대담함과 변화를 보여줍니다. 인물을 화면의 중심에서 왼쪽으로 크게 치우치게 배치했습니다. 이는 베르메르의 이전 작품들에서 보기 힘든 매우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구도입니다. 인물의 일부가 화면 밖으로 잘려 나가는 듯한 느낌은 찰나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베르메르의 거의 모든 작품이 왼쪽 창문을 통해 빛이 들어오지만 이 그림은 드물게 오른쪽에서 빛이 비칩니다.
이는 화가가 새로운 광학적 실험을 시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1974년 도난을 당하는 순환을 겪습니다. 1672년 이후 베르메르의 작품 수는 더욱 줄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후기작 중 하나가 신앙의 알레고리입니다. 이 작품은 베르메르의 후기 걸작으로 그의 작품 중 드물게 종교적 메시지를 정면으로 다룬 알레고리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여인은 신앙을 상징하며 발 아래의 지구보는 전 세계에 퍼진 신앙을, 바닥에 짓눌린 뱀은 악의 패배를, 근처의 사과는 원죄를 의미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투명한 구슬은 인간의 마음이 신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당시의 철학적 상징입니다. 배경에는 플랑드르 화가 야코프 요르단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걸려 있어 이 공간이 단순한 거실이 아닌 가톨릭 예배를 위한 비밀스러운 장소임을 암시합니다. 가톨릭 공동체의 주문 작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75년 12월 15일 베르메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세였습니다. 이틀 뒤인 12월 16일 델프트 구교회 바닥 아래 장모 마리아 틴스의 가족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당시 델프트 교회는 교회 바닥 아래의 지하 묘실에 관을 넣고 바닥 석판에 이름을 새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르메르 가족에게 개인 비석을 세울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오우데 케르크 북쪽 익랑 바닥에서 볼 수 있는 기념 플라크와 묘석은 1975년과 2007년에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관은 지금도 지하 어딘가에 있겠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인은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남긴 법원 문서에 단서가 있습니다. 카타리나는 채권자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남편이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광란 상태에 빠져들었고 그 상태에서 하루밤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술했습니다. 일종의 신체 심리적 붕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남긴 빚은 상당했습니다. 카타리나는 파산 선고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들을 비롯한 재산이 처리되었고 회화의 기술을 어머니에게 넘기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델프트의 빵집 주인 핸드릭 판 바위텐에게 진빚을 갚기 위해 베르메르의 그림 2점이 그에게 넘겨졌습니다. 빵값이었습니다. 빵값을 그림으로 갚은 것입니다. 오늘날 베르메르의 그림 한 점의 가치는 수억 달러에 이릅니다. 남은 것은 11명의 자녀, 빚더미, 그리고 그림 몇 점. 베르메르의 재산 처리를 맡은 집행인은 안토니 판 레이우에누기였습니다. 같은 해 델프트에서 태어난 그 미생물학자입니다. 채권자 측에서 냉정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카타리나가 장모에게 몰래 넘긴 그림들을 불법으로 판정에 압류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도시에서 태어난 두 사람의 접점은 결국 죽음 이후 차가운 법적 절차 위에서였습니다. 베르메르가 죽은 후 그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18세기에도 수집가들 사이에서 그의 그림은 거래되었지만 많은 경우 다른 화가의 이름을 달고 팔렸습니다. 회화의 기술은 당시 작품 가치가 더 높았던 피터 르더 호후의 이름으로 위조 서명을 썼고 물주전자를 든 여인은 가브리엘 매취의 이름으로 심지어 열린 창가에서 편지 읽는 여인은 처음에 렘브란트의 작품으로 기록되었다가 피터 르더 호훌의 작품으로 분류됐다가 1859년이 돼서야 테오필 토레 비르거에 의해 베르메르의 진품임이 밝혀집니다. 17세기 유럽을 지배한 것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바로크 미학이었습니다. 루벤스의 열정적인 신화와 렘브란트의 극적인 명암, 그의 그림이 지닌 고요함과 빛은 다른 시대의 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1866년 프랑스 미술 비평가 테오필 토레비르거가
유럽 전역을 발로 뛰며 흩어진 그림들을 추적, 하나의 이름으로 뭉든 논문을 발표합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판 델프트. 그가 귀속시킨 66점 중 상당수는 나중에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밝혀졌지만 베르메르를 200년의 침묵에서 끄집어낸 사람은 그였습니다. 20세기 들어 연구가 쌓이며 좁혀진 진작은 34점에서 37점. 적은 숫자지만 그 한 점 한 점에 담긴 밀도가 수백 점을 남긴 화가들을 압도합니다. 베르메르가 다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자 그의 그림들은 너무나 탐나는 대상이 됐습니다. 연애 편지. 1971년 9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러브레터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21세 호텔 종업원 마리오 로이만스. 전시장 폐관 후 숨어 있다가 그림을 감자 깎는 칼로 캔버스에서 잘라냈습니다. 그가 요구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2억 벨기에 프랑. 스스로를 현대판 의적이라 여겼습니다. 약 2주 후 언론에 전화를 걸다 추적당해 체포됐고 회수될 당시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밀한 복원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1974년 2월) 런던 캐누드 하우스에서 기타 치는 여인이 도난당했습니다. 범인들은 철창을 해머로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이후 2가지 몸값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카리브해의 그레나다 섬에 $110만 상당의 식량을 기부하라는 것. 다른 하나는 수감 중이던 IRA 프라이스 자매를 북아일랜드 감옥으로 이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국 당국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결국 런던 성 바르톨로뮤 교회 묘지에서 익명 제보로 그림이 발견됐습니다. DNA 등 물리적 증거가 전무하여 물증 부족으로 아무도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1974년 로즈 더그데일이라는 영국 귀족 출신 여성이 IRA를 위해 더블린 인근 러스보로 하우스를 습격. 이 그림을 포함한 19점의 명화를 강탈했습니다. 목적은 수감된 IRA 단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협상 카드였습니다. 다행히 8일 만에 코크주 시골집에서 발견되어 회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후인 1986년 더블린의 악명 높은 범죄 도모 마틴 카일 일당이 같은 저택을 다시 털었습니다. 암시장 판매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림은 7년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1993년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함정 수사 끝에 극적으로 회수됐습니다. 2번의 도난을 겪은 후 소유주 베이트 경은 더 이상 개인이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림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이던 1987년 그는 17점의 명화를 아일랜드 국립미술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림은 1993년 극적으로 회수됐고 곧바로 더블린 국립미술관의 베이트 윙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더블린에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1990년 3월 18일) 새벽 1시 24분 성 패트릭스 데이 축제의 열기가 채가시지 않은 보스턴. 경찰관 복장을 한 두 남자가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 후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3세 경비원 릭 에버스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두 남자는 경비원들을 수갑 채워 지하실에 묵고 81분 동안 미술관을 털었습니다. 베르메르의 음악회를 포함해 렘브란트, 마네 등 총 13점. 피해액 $5억 역사상 최대 미술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FBI는 2013년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공식 기소는 없었습니다. 현 상금 $10,000. 지금도 미술관에는 빈 액자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2026년 현재 36년째 미제입니다. 음악회는 현존 베르메르 중 유일하게 세상에서 사라진 작품입니다.
베르메르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미술사 최대의 위조 스캔들 중 하나입니다. 주인공은 네덜란드 화가 한판 메이에런. 고전 화풍을 추구했지만 인상주의가 주류이던 시절 비평가들에게 구닥다리 화가라는 혹평만 받았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완벽한 가짜 베르메르를 만들어 자신을 무시한 전문가들을 속여버리겠다고. 베르메르를 타겟으로 고른 건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재발견 이후 주가가 오르던 화가였고 현존 작품이 30여 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학계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베르메르 종교화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판 메이에런의 위작이 바로 그 미싱 링크처럼 보였던 겁니다.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17세기 캔버스와 당시와 같은 붓 난류를 구해 그림을 그린 뒤 물감이 수백 년 된 것처럼 보이도록 인공 노화 처리까지 했습니다. 베르메르의 초기작 중 종교화가 드물다는 점을 노려 사라진 베르메르의 종교적 시기를 조작해낸 메헤렌의 치밀한 전략이 돋보입니다. 1937년 완성된 엠마오의 그리스도를 네덜란드 최고 권위의 미술사학자 브레디우스에게 가져갔습니다. 브레디우스는 베르메르의 종교화 중 최고 걸작이라고 선언했고 그림은 보이만스 미술관의 고가에 팔렸습니다. 원래 목적은 비평가들을 망신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명성까지 따라오자 판 메이에런은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는 순수하게 돈을 위해 가짜 베르메르를 계속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판 메이에런이 베르메르의 초기 종교화 스타일을 모방하여 만든 위작 중 하나로 당시 전문가들조차 진품으로 믿게 할 만큼 정교한 기술, 페놀 수지를 이용한 균열 효과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나치 2인자 헤르만 괴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거래 경로는 이랬습니다. 판 메이에런의 에이전트가 나치 은행가 알로이스 미들에게 165만 길더의 현찰로 팔았고 괴링은 이 그림을 얻기 위해 자신이 약탈한 네덜란드 명화 137점을 미들에게 내줬습니다. 괴링은 이 가짜 베르메르를 자신의 컬렉션 중 가장 아끼는 그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사형 집행 전날 독극물로 자살할 때까지도 진품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판 메이에런이 위작임을 자백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짜 그림 한 점으로 나치가 훔쳐간 문화재를 되찾아온 셈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네덜란드 당국은 국보를 나치에게 팔아넘긴 부역자로 판 메이에런을 체포합니다.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였습니다. 그러자 판 메이에런은 폭탄 발언을 합니다. 그 그림은 베르메르가 아닙니다. 내가 그린 겁니다. 당연히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 감시 아래 직접 위작을 그려보였습니다. 성전에서 설교하는 젊은 예수, 페놀 포르말데이드 도포 오븐에 굽기, 드럼통에 굴려 균열 만들기까지 위작 제조 전 과정을 사법당국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6주 만에 완성된 그림을 보고 모두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최종 판결은 위조죄 1년형. 그러나 복역 전 1947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그는 매국노에서 나치를 골탕 먹인 기묘한 영웅으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르메르 작품 전체가 과학적으로 재검증되었습니다. X선, 적외선 촬영, 안료 분석이 총동원됐고 그 결과 일부는 제외되고 일부는 새로 인정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베르메르라고 믿는 작품들이 정말 모두 베르메르의 것인가? 판 메이에런이 남긴 질문입니다. 베르메르 그림의 핵심은 빛입니다. 렘브란트가 빛을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베르메르의 빛은 조용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와 흰 벽에, 옷감에, 피부에 스며드는 자연광, 각각의 표면이 빛을 어떻게 받아내는지를 그는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 감수성은 200년 후 모네와 르누아르가 탐구하게 될 세계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메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편지를 쓰거나 읽는 여인, 악기를 연주하는 여인, 바느질하는 여인, 우유를 따르는 여인, 레이스를 만드는 여인, 창밖을 바라보는 여인.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베르메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포즈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일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가깝지만 닿을 수 없는, 보이지만 알 수 없는. 그것이 베르메르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43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많아야 40점 안팎, 확실한 것은 34점에서 37점. 그의 이름이 담긴 문서 기록은 극히 드물고 편지 한 통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남았습니다. 마우리츠 라이스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앞에는 오늘도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 앞에서 사람들은 멈춥니다. 빈 미술사 박물관의 회화의 기술 앞에서는 한없이 오래 서 있게 됩니다. 베르메르가 그린 빛은 17세기 델프트의 한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지금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병중에도 신문에서 전시 소식을 읽은 소설 속 작가 베르고트는 자리를 박차고 전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베르메르의 델프트 풍경 앞에서 한 부분에 시선이 멈춥니다. 노란 벽의 작은 자락,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부분이 너무나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작은 노란 벽 자락, 경사진 지붕이 있는 작은 노란 벽 자락. 나도 저렇게 썼어야 했는데. 자신의 삶이 노란 벽에 비해 가볍게 느껴지던 순간, 그는 소파에 주저앉고 숨을 거둡니다. 물리적 원인은 어지러움과 심장마비 같은 병세지만 문학적으로는 예술적 깨달음이 죽음을 초래한 셈이죠. 이 장면은 프루스트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1921년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파리 전시장을 찾아 실제로 이 그림 앞에 섰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전시장에서 죽어서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그림 앞에서 실제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프루스트는 이듬해인 1922년 세상을 떠났고 베르고트의 죽음 장면은 그가 숨을 거두던 마지막 밤까지 고치고 있던 원고였습니다. 프루스트 자신의 실신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의 본질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베르메르의 그림 앞에 서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가는 저렇게 그렸어야 했는데, 작가는 저렇게 썼어야 했는데, 그만큼 완전하고 정직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1632년에 태어나 1675년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 살아있는 한, 그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삶과 작품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자화상도, 편지도, 스케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몇 점을 그렸는지,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느 방에서 붓을 들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가 캔버스에 담은 빛은 350년이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습니다. 베르메르의 그림을 직접 보실 기회가 있다면 헤이그의 마우리츠하이스 미술관,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 혹은 워싱턴, 뉴욕, 빈, 파리 어디서든 꼭 그 앞에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빛을 받으시면 됩니다.